세계 최강 미군이 한순간에 무력화됐습니다. 태평양 함대 가동률이 48%에서 17%로 추락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창원, 울산, 거제 부품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 해군이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거든요. 그것도 미국 해군 수뇌부가 직접 인정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작은 도시들이 어떻게 태평양의 패권을 좌지우지하게 됐는지, 미국이 왜 한국에게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해군 중장 마크 톰슨입니다. 30년 동안 바다를 지켜온 군인이죠.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태평양에서 수많은 작전을 지휘해왔습니다. 항상 미국 해군이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런 저에게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9월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펜타곤 상황실 시계가 오후 4시 23분을 가리킬 때였죠.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는데 갑자기 급히 들어온 작전 참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태평양 함대 가동률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처음엔 단순한 정비 지연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 있는 일이니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상황판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핵심 항공모함들이 줄줄이 정박 상태였거든요. 칼 빈스노, 조지 부시호까지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지스 구축함들도 절반 이상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잠수함 전력마저 상당 부분이 가동 불가 상태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떤 부품이 문제냐고 말이죠. 엔진 고장인가 아니면 무기 시스템 오류인가 하면서요. 그런데 참모가 건넨 보고서를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항공모함 핵심 부품의 73%가 한국산이었어요. 이지스 정밀 부품의 81%, 잠수함 추진 부품의 67%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의존도 변화였어요. 2020년엔 35%였던 한국 부품 의존도가 2025년 74%로 2배 이상 치솟았던 겁니다. 그동안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창원에서 만든 베어링, 울산에서 제작한 터빈, 거제에서 가공한 정밀 부품들이 우리 함대의 심장이었다는 걸 말이죠. 세계 최강 해군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의 작은 도시들의 목숨을 맡기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미국의 해상 패권이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던 거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러 가는 복도에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과연 저희가 진정한 해양 강국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펜타곤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강경파 관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들은 한국을 단순한 하청업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미국식 사고방식이었죠.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태도 말이에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따위가 뭘 안다고 우리를 위협하느냐는 식이었어요. 그냥 부품 공급업체 주제에 감히 미국에게 협상을 걸어온다는 투였죠. 정말 한심했습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였거든요.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 때문에 미국이 지금 위기에 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요코스카 기지에서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의 주 베어링이 파손됐는데 한국산 교체품 없이는 완전히 무력화 상태라는 내용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예비 부품 창고도 텅 비어 있다는 보고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 공급이 중단되면서 재고가 바닥난 거였죠.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반박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들의 기술력을 아느냐고 말이죠. 실제로 한국 조선소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도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세계였어요. 한국은 블록 공법을 사용해요. 배를 여러 덩어리로 나눠서 각각 완성한 다음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로봇 용접으로 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죠. 컴퓨터가 모든 걸 계산하고 제어합니다. 반면 우리는 아직도 수작업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장인 정신이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낡은 방식이었죠.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건조 속도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3년, 한국은 18개월이에요.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더 정밀한 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선시장 점유율도 한국이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LNG선은 80%,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90%까지 올라가죠. 미국은 고작 1%밖에 안 됩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고 어떻게 한국을 하청업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미국은 배 한 척을 만들고 한국은 조선 시스템을 만든다고 말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뒤처질 거라고 했어요.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1987년 스웨덴 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을 $1에 사들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한국의 조선업 혁신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고 설명했죠.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세계 대형 조선소 순위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말했어요. 한국 조선업은 지난해 수출의 4%를 차지했고 약 12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죠. 그러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경파 관료들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시스템은 늙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한국이 만들어낸 조선 시스템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할 거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화그룹이 2024년 6월 $1억 인수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로 날아갔어요. 사실 처음엔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했다고 하지만 겉모습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틀렸더군요. 공항에서 조선소까지 가는 길에 운전기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필라델피아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현지인이었습니다. 한화가 들어온 후 조선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예전엔 항상 적자에 허덕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직원들 표정이 밝아졌다는 얘기였어요. 동네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소에 도착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골리앗 크레인에 한화 로고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내부 시설이었어요. 로봇 용접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고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품질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AI 스마트 야드 시스템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그때 저를 안내한 사람이 데이비드 밀러라는 분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미국 조선업 베테랑이었어요. 한화 인수 이후에도 현장 관리자로 남아있던 분이죠. 처음 만났을 때 밀러 씨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이더군요. 밀러 씨가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더군요. 30년 넘게 해온 일을 한국 사람들이 와서 바꾸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나이 어린 한국 엔지니어들이 와서 이것저것 지적할 때는 정말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직원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명령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미국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줬다는 얘기였어요.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건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화는 연 1000명 규모의 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내 5000명을 재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미 해군 정비 계약까지 가동 직전이라고 하더군요. 50억 달러 규모의 MASGA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밀러 씨가 조선소 곳곳을 안내해주면서 설명해줬어요. 예전엔 연간 배 한 척 건조하는 것도 벅찼는데 이제는 20척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식 생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효율성이 몇 배로 높아졌다는 얘기였습니다. 품질도 훨씬 좋아졌고 납기도 정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표정이었어요. 예전엔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들어왔지만 일자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복이 아니라 진짜 협력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조용한 혁명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말입니다. 미국 조선업의 미래가 이미 결정된 것 같았거든요. 필라델피아에서 돌아온 후 워싱턴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강경파들이 본격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가 주도하는 회의에 참석했는데 정말 한심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우월감에만 취해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삼성, 현대, LG자산 동결 같은 초강경 제재안을 밀어붙이더군요. 한국 기업들을 경제 제재로 압박해서 굴복시키겠다는 발상이었어요. 전형적인 힘의 논리였죠. 미국이 원하면 모든 나라가 따라와야 한다는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멈춘다고 말이에요. 제재를 가하면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떠날 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손해는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강경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설마 그럴 리 없다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삼성이 조지아 공장 전면 중단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만 개 일자리가 환원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죠. 현대자동차는 유럽 R&D 센터로 투자를 돌린다고 발표했어요. LG도 미국 내 추가 투자를 보류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화의 대응이었습니다. 미 해군 50억 달러 정비 계약을 공식 발표했거든요. 이건 완전히 판을 뒤엎는 카드였어요. 한국이 미국을 떠날 수 있다는 걸 실물로 보여준 거였습니다.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 진짜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어요. 조지아 주지사부터 시작해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6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면 지역 경제가 초토화될 거니까요. 백악관에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죠. 언론도 연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재를 가했다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졌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 없는 미국 제조업은 불가능하다는 기사를 냈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동맹국과의 갈등이 중국만 이롭게 한다고 비판했죠. 트럼프 대통령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봅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군요.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배를 만들지 않는다면서 동맹국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이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도 나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정치쇼가 아니라 공급망 현실이 더 강하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떠날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한 거였어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실시간 작전 상황판을 보니 태평양 함대 가동률이 17%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세계 최강이라던 미 해군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 칼 빈슨호, 조지 부시호가 모두 한국 부품 대기로 멈춰 있었거든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중국 항모 전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즉시 대응 전력을 파견했을 텐데 움직일 배가 없었습니다. 중국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펜타곤 작전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합참의장까지 참석한 최고 위급 회의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세계 최강 군대가 부품 몇 개 때문에 속수무책이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거든요. 이런 일은 미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작전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현재 작전 가능한 주력함은 단 2척뿐이라고 하더군요. 나머지는 모두 정비나 부품 교체 대기 상태였습니다. 예비 부품 창고도 바닥났고 한국에서 공급이 재개되지 않으면 몇 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정말 암담했습니다. 그때 한 장관이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구할 수는 없느냐고 말이에요. 작전 참모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만큼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품을 만드는 나라는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였죠.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은 있지만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미군 규격에 맞는 부품을 새로 개발하려면 몇 년은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 사이에 우리 함대는 계속 정박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동안 자랑하던 태평양 제해권이 창원과 울산, 거제의 공장들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작은 도시들이 세계 최강 해군의 운명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합참의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움직일 배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 부품 몇 개에 종속되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중국이 이 기회를 틈타 남중국해에서도 활동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이 해양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중국을 견제한다면서 한국과 갈등을 빚었는데 결국 중국만 이롭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장과 공장이 직결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바다의 심장은 태평양이 아니라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정말로 무언가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비밀 문서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 관련 기밀 분석 보고서였어요. 제목이 재건 프로젝트였죠. 이 문서는 절대 공개되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조선업 재건에 최소 15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투자 비용은 수천억 달러, 성공 확률은 30% 미만이었어요. 그것도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때의 얘기였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더 충격적인 수치들이 있었습니다. 2025년 미국 조선업의 시장 규모는 391억 달러 정도였어요. 반면 한국은 이미 세계 조선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체 수입 시장에서 한국 조선업 점유율이 0.1%에 불과했어요. 정말 초라한 수준이었죠. 인력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미국에는 숙련된 조선 기술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조선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기술 전수가 끊어진 거였죠. 한국은 약 12만 명이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기술자들도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었어요. 기술 격차는 더 컸어요. 한국의 블록 공법, 로봇 용접, 스마트 야드 시스템을 따라잡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있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급망 분석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조선업은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한 산업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밀 가공 부품은 거의 전량이 한국산이었어요. 이런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 조선업계는 2023년 하반기부터 최소 3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올해 1분기 친환경 LNG, 운반선 29척, 암모니아선 20척 수주를 모두 한국 기업이 차지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정말 격차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회의 테이블 위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재나 압박은 해법이 아니라 자해라고 말이죠. 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그래프와 수치들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한 관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이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자존심을 버리고 배워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백악관에서 마침내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과의 전면적 조선업 협력을 승인한 거였어요. 제재 철회, 공식 사과, 그리고 서울특별사절단 파견까지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저도 특별사절단장으로 임명받았어요. 30년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미국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현실을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한국 외교부에서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엄숙했어요. 한국 측 수석 협상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상호 존중의 원칙이 출발선이라고 하더군요. 기술 종속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 구조를 원한다는 얘기였어요. 협상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건 한국 측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미국을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 협상관들은 미국 조선업 재건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술 이전, 인력 교육, 공동 R&D까지 모든 걸 포함한 종합 패키지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측의 배려였습니다.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노력하더군요.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상호 학습의 기회라고 표현했어요. 미국도 배울 게 있지만 한국도 미국의 경험에서 배우고 싶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성숙한 자세였어요. 협상 중간에 제가 고백했습니다. 숫자만 보고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배우는 것이었다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협상관들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한국이 미국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기술 이전과 인력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어요. 협정 서명식이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서명하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게 바로 총알이 아닌 펜으로 쓴 승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등이 아니라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였어요. 서명우 대통령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미 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답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힘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그때 정말로 뭔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협정이 발표되자 즉시 효과가 나타났어요. 삼성이 조지아 공장 재개를 발표했고 현대와 LG도 미국 R&D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한화는 차세대 구축함 정비 협력을 공식화했어요. 모든 게 선순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다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한화에서 건조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스테이트 오브 메이노의 명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대통령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상징적인 행사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조선소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식 생산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았고 미국 직원들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데이비드 밀러 씨를 다시 만났는데 표정이 정말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완전히 한 팀이 된 것 같았어요. 서로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편안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명식에서 한화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한화는 미국 조선 산업의 새로운 장을 함께할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미국 내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투자와 기회를 창출하고 미국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데 중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든든했습니다.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도 참석해서 말했습니다. 한화의 투자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50억 달러 투자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가 미국 조선업 부활의 상징이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주민들 표정도 정말 밝아 보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배가 물에 닿는 진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배가 미국 땅에서 바다로 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협력의 결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도 인상 깊었어요. 명명식 후 저는 조선소를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니 1987년 현대중공업이 골리앗 크레인을 사온 사진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한국 조선업의 여정이 이제 미국에서도 꽃 피우고 있는 거였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죠. 조선소 곳곳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언어는 달라도 기술이라는 공통분모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미국 직원에게 용접 기법을 가르쳐주고 미국 직원이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장면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이런 게 진짜 협력이구나 싶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국의 제독이라고 자부했던 제가 이제는 겸손한 학생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시스템의 힘이었어요. 개별적인 기술보다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선 생태계 전체를 구축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가 잃어버린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협력하는 자세, 배우려는 마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 인상 깊었습니다. 최근에는 한미 해군 합동 훈련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한국 해군과 함께하는 작전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장비 운용 능력이 정말 뛰어나더군요. 같은 장비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노하우가 있었어요. 이것도 시스템적 사고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태평양에서 한미 양국 해군이 함께 작전을 펼칠 때마다 이 일을 기억할 겁니다. 한국산 부품으로 움직이는 미군 함정들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걸 말이에요. 진정한 동맹은 서로 의존하면서도 존중하는 관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 말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다의 심장은 태평양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믿고 협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해양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갈등이 아닌 상생으로 나아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